네, 안녕하세요.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마이크를 쓰고 할까요? 이번에 또 코로나가 다시 심해진다고 하니까. 네, 인사만 드리고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오늘 팝콘 2022 행사 대단하네요. 밖에 막 우주인들이, 외계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NFT라고 하면 아트 NFT부터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냥 NFT 하면 뭐 미술품 뭐 이렇게 연결하시는데, 사실 NFT가 최근에 다양하게 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오늘 이 팝콘 행사랑 연결이 되는 디지털 아트와 관련한 NFT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좋은 소식을 받아가지고 작년 말에 벤처 유공지능으로 대통령 표창을 사서 동향도 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NFT의 정의를 좀 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최근에 가까운 호텔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아마 투자를 하시려고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NFT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과거 2017년부터 쭉 진행됐던 여러 가지 미덕 행사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버스를 타고 올라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NFT가 다시 투자 열기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NFT의 의미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NFT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직에 의해서 투자의 대상으로 투자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투자자들의 판단이시겠습니다만, 미술품 또는 그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것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방식의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기술적 현상과 그를 둘러싼 새로운 트렌드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상들이 최근에 다시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더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잘 아시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비플에 미술품이 뭐 781억 원에 판매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모든 NFT가 저렇게 비싸질 것 같처럼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가격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가격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즉 그 물건 값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만들어서 1억 원씩의 그 NFT를 100명에게 팔았는데 완판이 됐어요. 그러면 뭘 산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사람들이 그 해례본 NFT에 1억 원을 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잘 아시는 아너클럽 같은 것 있잖아요. 1억 원을 기부하면 가입할 수 있는 소셜 아너클럽. 그것도 많은 기부자들의 모임이죠. 그 1억 원을 기꺼이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가격이 781억 원이라고 해서 다른 NFT들이 다 그렇게 될 거는 아닌 거죠. 이미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 200개, 300개씩 같은 미술품에 발행되는 NFT가 하나도 아니잖아요. 지금 781억 원을 가지게 된 저 비플 NFT는 단 하나의 NFT만을 발행했을 때문이겠죠. 만약 저걸 100개로 늘려서 발행한다면 100분의 1의 가격이 되겠죠. 200개라면 200분의 1의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블록체인 기술 중에 NFT 기술을 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ERC-721 프로토콜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죠. 특정한 토큰 안에 특정한 내용을 써놓으면 그 내용이 변하지 않으니까 특정한 자산과 연결시킨다는 것이라서, 이제는 블록체인의 다른 말로 불렀던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의 개념에 점점 가까워진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초자산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좀 썼습니다. 기초자산. 기초자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증권에서 말하는 것인데 다른 쪽에서도 능히 활용될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는 기초되는 자산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 것은 잘 아시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루나는 루나가 테라의 가격을 받쳐줬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바치다 보니까 둘 다 신뢰가 무너져서 죽음의 계곡, 죽음의 나선을 타고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된 건데 이제 NFT는 그게 아니에요. 기초 자산이 있는 것입니다. 기초 자산이 잘 아시는 이제 코드 안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초되는 자산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본 자산이 어디에 올라가 있고 그것을 연결해 놓기 때문에 그 원본 주소도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요.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인 거죠. 다만 그 기초되는 자산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렉터블들의 명품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있는 것도 벌써 명품의 브랜드를 이용해가지고 뭐 샤크비라든지 구치의 슈퍼 구치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에 대한 특정한 아트의 일정한 권리를 NFT에 연결해서 팔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아트 NFT입니다. 기업들의 관심을 또 알 수 있는 것은 작년 한 해에 미국 USPTO, 미국 특허처인데요. 등록된 NFT와 관련된 상표 건수만 해도 1263건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이 NFT의 활황의 원년이자 정점을 찍은 해라고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NF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표권이 등록된다는 얘기는 상표는 뭐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브랜드. 수많은 회사들이 NFT를 주제로 해서 비즈니스를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단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헤레본의 NFT를 혹시 1원을 내고 구매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무엇을 산 것일까요? 헤레본 백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백서가 있는데요. 헤레본 NFT가 무엇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법률가인 저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뭘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왜냐하면 아트 NFT라고 하려면 아트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저작권이죠. 디지털 이 형태이긴 하지만 저작권이.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절에 이게 오늘도 뭐 밖에 있는 수많은 이제 팝 아트들도 유체물에 고정을 했잖아요. 그림은 캔버스에 그렸고 뭐 조소나 하나 같은 것도 어떤 유형물에다가 고정을 시켰어요. 도예 작품 같으면은 잘 아시는 찰 같은 걸 이용해서 도자기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유체물에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미술품 하면 그렇게 유형물에 있는 유형물의 형상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는 관점이 있었는데 디지털 시대로 와서 너무 달라졌죠. 음악은 아시다시피 음원 파일로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CD나 그 이전에는 LP에다가 새겨야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미술품도 유형물과 분리되는 시장이 오기 시작했는데 과거 유형물 시절에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있었어요. 그림을 사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폭을 산 거죠. 그 화폭은 내 겁니다. 그 물체는 돈을 내고 산 거예요. 근데 그 화폭에 그려져 있었던 그림의 저작권을 산 건 아니죠. 그 저작권은 작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림이라는 물리적인 화폭을 샀기 때문에 이 그림은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되게 아날로그 시절에 화가들은 그림을 한 개밖에 안 그렸어요. 똑같은 걸 여러 개 찍어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는 예외적인데. 그래서 단 유일한 저작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 만약 동일한 그림을 2개, 10개, 100개를 그려서 판다면 거의 찍어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그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겠죠. 유명한 연예인 중에 고스톱 그림을 계속 그려서 파시는 분이 있으세요. 소송에 좀 휘말리시기도 했죠. 그분은
고스톱 그림을 계속 그려서 저가 봐도 좀 독창성이 있어요. 그분은 동일한 그림을 계속 그려서 파시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n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분의 고스톱 그림은 수십억, 수백억 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저작권이 기본이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헤레본은 화면이 좀 텍스트라서 죄송하긴 한데 문자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헤레본은 저작물입니까?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 게 국가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죠? 그것도 거의 1400년도 초에 600년이 전에 500년도 전에 만들었잖아요. 저작권이 있더라도 이미 소멸했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생기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레본이라는 그 물리적인 책자 있죠. 책자의 소유권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죠. 간송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은 있으되 저작권이 없는 사례입니다. 거기서 헤레본을 아주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NFT를 만들었다고 할 때 NFT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일정한 권리, 라이센스를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헤레본 자체의 어떤 권리를 보증받거나 전달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씩을 내신 분들은 명예의 전당에 자기가 올라간 거죠. 근데 그 명예의 전당도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요. 이렇게 희소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희소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할 때에는 당연히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한 것이고, 나중에는 저 헤레본 100명이 유지가 된다면,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면 1억 원이 누군가에 의해서 10억 원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그 100명의 명단에 들어가고 싶으면 나는 10억 원을 내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가격이 10억 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NFT의 내용과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NFT는 미디어 데이터, 외부에 전달되는 그 기초 자산인 디지털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아트 NFT입니다. NFT라는 것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블록체인의 블록 안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라는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그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정보들, 미디어 데이터의 제목과 설명, 생성자 정보 등등등등을 적는 것이 프로토콜로 정해져 있어요. 이더리움은 ERC72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주고받는 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스마트 계약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작물에는 First Chain Doctrine이라고 최초 판매 원칙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 사면 최초로 책을 샀을 때는 인세가 작가에게 지급이 되지만 그 책을 중고로 거래할 땐 작가한테 지급이 되지 않죠. 이게 이제 과거에는 실제 2차 판매, 3차 판매에 있어서 작가가 그 저작료를 징수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이제 First Sale Doctrine, 최초 판매 원칙이라는 건데, 디지털 시대로 오니까 이것도 2차, 3차 거래에 있어서도 이제 징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트 NFT 같은 경우 어차피 블록체인에 그 거래가 전부 기록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NFT는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처음 산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판매를 하면 NFT의 지갑 주소가 바뀌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때 가스피를 내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고, 가스피를 나눠주게 되면 작가가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거래 가격이 점점 높아진다면 작가는 점점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중섭 작가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황소 그림을 NFT로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여생을 살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고, 이래서 이제 미술품의 저작물의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작가에게 거래 수수료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기능, 이것도 스마트 계약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2번 아트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NFT 기술은 중립적인 장부 기술, 기록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훈민정음의 헤레본 같은 게 대표적인데, 실물로 존재하는 대상물을 디지털화해서 발행하는 것을 실물형이라고 하고, 저것은 헤레본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혼동돼서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500년 전에 만들어진 국가 저작물이 현재 대한민국 법제도 안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물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헤레본은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 굉장히 희귀한 국보죠. 골동품이죠. 그 실물은 무척 비싸지만 그 실물을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NFT 형태로 바꾸어서 일정한 권리를 준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100명의 훈민정음 헤레본 NFT 보유자들에게 원하면 1년에 한 번씩 와서 실물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녀들을 데리고 야 이게 세종대왕님이 만든 그 헤레본의 원본이야 하면서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한 장씩 넘겨볼 권리 이런 것도 줄 수도 있죠. 또는 그 헤레본을 가지고 어떤 전시회 같은 걸 열어서 수익이 발생할 때 이 100명의 NFT 보유자들에게는 수익을 나눠줄 수도 있죠. 문제는 이제 그것을 미리 정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증권이 되겠지만 이번에 헤레본을 발행할 때는 그런 약정을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헤레본을 발행한 간송 측이 BAYC 같은 프로젝트처럼 100개를 다 발행하지 않고 50개만 판매한 다음에 나머지 50개를 스스로 가지고 이제 나머지 전체 100개 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리워드를 자꾸 주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주는 거예요. 수익을 나눠준다든지 이벤트를 열어준다든지 하면 그 NFT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1억짜리가 100억이 된다면 100억 곱하기 100개니까 1조 원이 되는 거죠. 1조 원이 되면 50개는 5천억이잖아요. 뭐 이런 식의 또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원본 그 NFT가 표창하는 그 실물이 굉장히 희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트도 마찬가지예요. NFT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초 자산이 되는 디지털 예술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유일하거나 또는 100개나 200개 정도로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다운로드 받는 금액이 얼마죠? 700원이잖아요. 고음질은 1000원이거든요. 그 플랫 같은 경우 1,500원이고요. 700원에 1,000억 정도 하죠. 왜 그렇게 싸요? 누구나 원하면은 무한대로 복제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1,000원밖에 안 하는 거죠. 미술품도 그렇게 되면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는 내가 직접 내가 관리하는 디바이스에서 또는 내가 연결된 나의 거실에서 스마트 TV에서 내가 수집한 NFT를 구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마침 초3이에요. 이번에 미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조선 후기의 백자 시리즈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 미술을 구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음악을 자주 수시로 소비하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항시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20년 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LP 축음기 앞에 앉아야지만 들을 수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과정을 이제 미술 산업이 겪고 있는 거죠. 그러한 기술이 이제 그때 이제 당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술들이 이제 NFT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게임에서도 역시 어떤 자산을 소유를 증명하고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이미 해외에는 P2E라고 해서 게임에서 돈을 버는 아이템을 획득해서 그것을 처분해서 돈을 버는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법상 사행성이 있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해주지가 않죠. 아직도 게임물위원회는 우리나라의 P2E 게임을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유통 가능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게임 아이템 유통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템 베이나 아이템 매니아는 왜 생겼냐면 리니지나 한 게임의 아이템들을 거래하는 기능을 게임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외부 시장이에요. 그래서 리니지의 아벤이나 거기서 쓰는 화폐죠. 리니지의 집행권 같은 아이템들을 유저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었지만 아이템 베이에 가면은 사고 팔 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임 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외부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게임사가 NFT 형태로 발행을 해주는, 즉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발행을 해준다면 그런 외부 시장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이제 가상자산과 NFT를 일반 국민들이 혼동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혼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가상자산 광풍이 불까봐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도박죄가 있잖아요. 이 게임이 도박 형태가 되는 것을 매우 절대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새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룰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결제 수단이 될 수가 있죠. 돈을 빌렸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은 집문서 가져와 뭐 이러잖아요. 시골 같으면 황소가 있어 황소를 대신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 신체 포기각서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쓴 적도 있었잖아요.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결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번, 2번, 3번 같은 아이템들이 가격을 가지게 되면 지급 수단이 될 수가 있죠. 그 가격은 어디에 있다? 바로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대상 자산에 그걸 표창하는 NFT에 일정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상인들이 그것을 현금 대신 받을 수도 있죠. 현금 대신 지급 수단으로 받아주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민법에. 대물변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정비돼야 될 것이 많은데요. 기술은 충분합니다. 암호화폐로 지급 수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가 발달해 있고 또 전자금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일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지사들 또는 선불지급업자들, 이런 회사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연결되는 월릿 같은 것을 도입하기만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거래소가 지급수단을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고객들이 맡겨놓은 그 자산들을 확인하고 바로 가맹점, 그러니까 상인이죠. 멀천트의 지갑으로 이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구매자, 커스터머의 요청에 의해서 암호자산을 이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바로 지급업자가 됩니다. 이런 이제 시대가 바로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1, 2, 3은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른 구별이라면 4번, 5번은 그 기초자산이 화체되어 있는 NFT를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른 구분이기도 해요. 자, 이제 우리 정부가 제일 민감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증권인데, 그러니까 해례본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간송 측이 이 해례본 NFT를 1억 원을 내고 사시면 우리가 이 해례본을 가지고 앞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의 50%를 NFT 보유자 100명에게 n분의 1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장래 수익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증권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표적인 증권이 회사채 또는 주식 같은 거잖아요. 미래 현금수 흐름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특히 참여자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미래의 수익을 나눠 갖는 것. 이거는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이라고 합니다. 투자계약 증권이죠.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들을 대부분 투자계약으로 봅니다. ICO는 바로 참여자들이 돈을 모으는 과정이고, 그 돈을 모아서 암호화폐 발행업자가 사업을 해서 암호화폐 가격을 높여주고, 그 높여주면 바로 높여준과 동시에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바로 자기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치가 증가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이제 투자계약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아직 그 자체를 투자계약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약속, 수익의 분배에 대한 약정을 해야지만 투자계약으로 보는 게 이제 우리 정부와의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그런 약정이 없기 때문에 비증권을 인정받아서 지금 업비트나 빗썸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건 당연히 증권형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까운 호텔 등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컨퍼런스에서 NFT를 가지고 수익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정부 당국에 의해서 증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미술품을 구매한 게 아니라 미래의 수익 흐름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정부가 단속을 해서 그 NFT가 폐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불법 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거래소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증권형은 취급할 수가 없죠. 어느 나라나 증권 법제는 강하거든요. 증권을 취급하게 되면 그거는 증권 시장이에요. 그래서 인가받은 몇몇 거래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시카고, 뉴욕 이런 몇몇 거래소에서만 증권을 취급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증권형이 아닌 것들이 유통되는 것을 NFT 거래소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발행 방법은 민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는 보내드렸고 아마 다운로드가 될 거고 또 아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시간상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오늘 주제에 부수되는 이야기지만 좀 구별하시기 위해서 NFT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로 형성하게 드리기 위한 얘기들을 앞쪽에 좀 담아놨고요. 자, 이제 주제에 맞는 얘기를 제가 3시 20분까지 말씀드리도록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아트를 민팅해서 NFT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아트에 대한 권리는 법이 정합니다. 당연히 저작권은 법이 정한 권리예요. 자연적인 권리가 아니죠. 우리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면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만 저작권은 각 나라마다 법제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세계 저작권 기구 와이포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회원국가는 거의 동일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유사합니다. 창작성이 있는 것이 저작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독창적인 그 창작자가 있어야 되고 그 창작자로부터 권한을 받아야 되죠. 여기서 이제 가짜 NFT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져다가 만들면은 음악이든 미술이든 논문이든 다 표절이라고 하잖아요. 표절품은 정당한 권리를 줄 수가 없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중고나라에서도 가짜 물건을 보내줘서 전자상거래 사기를 하듯이 NFT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고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NFT 거래소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자상거래 사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앞으로 좀 전에 자료에 있었던 오픈시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클립 드롭스라든지 이런 아주 이름 있는 마켓들은 그러한 부정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부정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사후 보상 체계 등이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인정을 받게 돼서 명문가가 되겠죠. 뭐 소도비나 크리스티 같은 그런 지위를 갖게 되는 때가 되면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저작권의 세 종류가 저작 재산권, 인격권, 그리고 인접권 등인데 인접권은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자, 저작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 저작 재산권을 가지는 게 기본인데 저작 재산권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불법 복제라고 할 때 이제 복제권 뭐 등등등등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작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데 인격권은 양도할 수가 없다는 거. 이 법의 큰 흐름이고 이제 저작자가 아닌 주변에 연주해 주는 분들, 뭐 음반을 만들어 주는 분들 이런 분들 권한이 있죠. 도서회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이제 가지는 권리 같은 것인데요. 저작권법에 여러 가지 저작물의 예시가 있는데 보통 NFT로 만들 수 있는 것에 좀 가까운 것들이 요즘에 이제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어문 저작물도 당연히 NFT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문열 씨가 인간시장 NFT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0명의 한정적인 독자하고는 진짜 끈끈한 팬덤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음악도 가능하죠. BTS도 가능해요. 새로운 앨범에 스페셜한 믹싱을 해가지고 그거를 NFT 에디션이라고 해서 딱 10,000명에게만 파는 거예요. 그분들만 들을 수 있게. 그러면은 아미들이 그걸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기타 모든 예술품들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침해 정지,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는 법에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이제 6번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저작물을 복사해서 온라인으로 만드는 거 이것도 복제의 개념에 들어가죠. 초기에는 이거 갖고 다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소리바다가 CD를 MP3로 만들 때 그게 저작권법상의 복제냐 아니냐 그래서 다툼이 있었어요.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제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걸 말했거든요. 근데 MP3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장 장치에 자기장으로 쓰는 것이거나 요즘에 뭐 SSD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전자화, 디지털화 하는 것도 복제권 침해라고 하는 것이 일반돼 있습니다. 실제 뭐 이중섭 작가나 김한기, 박수근 씨의 작가가 이제 진위 논란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위작이죠. 페이크. 남의 거를 자기 것처럼 해서 파는 거. 속아서 살 수 있죠. 중고나라에서 이번에도 사례 바로 어제 나왔던데 플립4 새로 나온 삼성폰을 사진까지 있어서 돈 보내고 산다고 했는데 실제 온 거는 휴대폰 매장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가짜 그 샘플이라고 하죠. 그게 엉터리가 왔다는 이런 얘기 있는데 NFT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하잖아요. 즉 가장 문제는 그 기초자산에 대한 실제 권리가 있는지 보증하는 사람이 없고 진위 여부를 판별해주는 기능이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데 진위 판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상거래법은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통신 판매 중개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옥션이라든지 등등등등 이 중개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모든 중개자는 엄격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부동산 중개인 책임 있죠. 음식 판매 중개, 배달앱 책임 있죠. 통신 판매 중개하는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쇼핑몰들 다 책임이 있어요. 자, 이제 당연히 NFT도 온라인으로 디지털 예술품의 권리를 팔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책임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또 거래되고 이더리움으로 구매를 하고 막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즉 우리나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 밖에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러면은 보호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오픈시 같은 데서 NFT를 샀을 때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보호받기가 어렵겠죠. 해외 업체니까. 자, 이런 한계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미 위조 사례가 있었어요. 당연히 오픈마켓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 오픈마켓은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하고 연결만 시켜주는 형태를 말해요. 이 반대되는 개념이 큐레이션 마켓이에요. 그래서 업비트 NFT나 클립드롭스는 자기들이 엄선한 작품을 올리죠. 이건 이제 큐레이션 NFT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엄선한 그래서 권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이 생깁니다. 자, 이제 온라인 거래의 관점 변화는 좀 학술적으로 접근하실 분을 위해서 적어놨고요. 지금 발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자료를 주최 측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 관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저작물은 소유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실제 유체물을 내가 집에 걸어놓을 수가 있었잖아요. 세워놓을 수가 있고 디지털은 그게 없습니다. 서버상에만 저 멀리 존재할 뿐이고 화면에 보여지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와 바로 저작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 지적 재산권, 원 저작권자는 NFT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가진 건 없고 아까 훈민정음 해례본 NFT를 그냥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 권리는 별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NFT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아트로 넘어가면서는 소유의 개념이 매우 희박해지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업비트가 아닙니다. 클립드롭스의 이용 약관인데요.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죠. NFT를 소유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소유라고 해야지만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소유권은 보유권, 사용권, 처분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유권은 당연히 내가 구매한 NFT를 계속 가지고 있을 권리를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사용권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원형 표시 그대로 감상하거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SNS 또는 게시판에 내가 올릴 수 있는 권리예요. 이제 전시권과 관련되는 건데 일정한 전시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전시 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 전시권을 부여받지 않으면 전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보시고 NFT를 구매하실 때 그 판매하는 쇼핑몰 또는 플랫폼에서 약관으로 지금 클립드롭스가 잘 해놓고 있듯이
공개적인 전시권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게 없으면 올렸다가 작가한테 고소당할 수 있어요. 내가 NFT를 샀더라도 전시할 수가 없어요. 뭐냐? 당신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보라고 한 거지. 거실이나 사무실이나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는 없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이용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여기 혹시 판매하시는 분이 있다면 작가들에게 적어도 전시권 정도는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는 사람은 내가 이거 샀으니까 자랑도 하고 싶을 텐데 자랑을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작가들하고 협상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상 중요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빨리 한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자료를 꼭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